이혼하겠습니다. 미쳤어? 애는 어떡하고? 제가 키우겠습니다. 법정 복도는 차가웠다. 그녀는 2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판사 앞에 섰다. 남편은 끝까지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손은 떨렸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법원을 나서며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은 어떻게 벌까? 아이는 누가 돌보지? 친정은 진작에 연을 끊었다. 시댁은 이혼 후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자존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혼자 감당해야 했다.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은 좁은 공간이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창문은 삐걱거렸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이 그녀와 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첫날 밤 그녀는 아들을 재우고 벽에 등을 기댔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28만 원. 다음 달 월세는 40만 원이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울 시간도 없었다.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새벽 5시 그녀는 아들을 깨웠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2개와 우유 1팩이 전부였다. 계란을 삶아 아들에게 먹이고 그녀는 물만 마셨다. 아이를 임시 보육시설에 맡기고 그녀는 거리로 나섰다. 식당, 공장, 청소, 전단지 돌리기.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녀는 손에 쥔 돈을 세고 또 세었다. 60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20만 원이 남았다.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야간 일도 시작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아들을 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새벽에 깨워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늦게 데리러 갔다. 아이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연민을 읽었다. 어느 날 아들이 열이 났다. 이마가 뜨거웠다. 그녀는 야간 근무를 빼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의사는 감기라고 했지만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을 쉴 수 없었다. 하루를 쉬면 그만큼 돈이 줄었다. 아이를 집에 두고 일을 나가는 날도 있었다. 10살도 안 된 이웃집 아이에게 부탁해 잠깐 봐달라고 했다.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일터에서도 마음이 불안해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집주인은 처음엔 사정을 들어주는 척했지만 2달째가 되자 독촉 전화가 빗발쳤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의 유예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건가?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다.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 평범한 가정의 꿈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주말이면 공원에 나들이 가는 그런 살. 그것은 이제 남의 이야기였다. 그녀에게는 오직 생존만이 남았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늦은 날이 많았다. 아들은 혼자 그림을 그리며 엄마를 기다렸다. 어느 날 선생님이 보여준 그림에는 엄마와 자신만 있었다. 아빠는 없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아들은 조금씩 자랐고 그녀는 조금씩 지쳐갔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다.
진통제로 버텼다. 친구들이 가끔 연락했다.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잘 지낸다고.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불쌍하게 보이기 싫었다. 동정은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렸다. 아들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은 내일도 있었다. 오늘 밤만큼은 아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밖에 나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겨울밤을 밝혔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웃을 수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작은 행복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방으로 돌아와 아들을 재웠다. 아이는 금세 잠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더 잘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이었다. 공장 기계 소리가 머리를 울렸다. 그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부품을 집어들고 끼우고 다음으로 넘긴다. 시간당 1000개. 하루 10,000개가 넘는 부품을 만졌다. 손가락은 굳었고 손목은 저렸다. 옆자리 여자가 말을 걸었다. 힘들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괜찮아요. 그 말이 습관이 되었다. 누가 물어도 괜찮다고 대답했다. 공장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그녀는 식당 일도 병행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했다. 설거지와 청소, 간단한 조리 보조.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공장에서 일했다. 하루 16시간 노동이었다. 아들은 학교에 들어갔다. 입학식 날 그녀는 식당 일을 빼고 학교에 갔다. 다른 부모들은 양복과 원피스를 차려입었지만 그녀는 평상복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온 집도 많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아들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7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학교 준비물을 사는 것도 부담이었다. 크레파스, 공책, 가위, 풀. 다른 아이들은 새 것을 샀지만 그녀는 재래시장에서 중고품을 샀다. 아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괜찮아, 엄마. 이거면 돼. 아이의 말에 그녀는 또 눈물을 참았다. 밤마다 그녀는 기도했다.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다. 제발 더 이상 나쁜 일은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간절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공장에서 손을 다쳤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다.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아까웠다. 약국에서 밴드를 사서 붙이고 일을 계속했다. 손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참 고생 안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지만 아침이면 웃으며 일어났다. 화장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었다.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불쌍하게 보이기 싫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괜찮을 거야. 식당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손님들은 그녀의 친절한 미소를 칭찬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샜는지.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선생님은 재능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기뻤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미술학원도 보내주지 못하는데 아이는 혼자 그림을 그렸다. 아들의 그림을 보며 그녀는 울었다. 그림 속에는 엄마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웃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를 웃게 하려고 그림을 그렸다. 그 마음이 더 슬펐다. 월세가 또 밀렸다. 이번엔 집주인이 강경했다.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녀는 애원했지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대출을 받았다. 고금리 대출이었다. 이자가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월세를 내고 이자를 갚기 시작했다. 빚은 점점 늘어났다. 밤늦게 돌아온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다. 아들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사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울고 나면 또 일어나야 했다. 내일은 또 일해야 하고 아들을 챙겨야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무너지면 안 됐다. 무너지면 아들도 함께 무너졌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일했고 여전히 힘들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고통에 익숙해진다는 게 슬펐지만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다. 아들은 엄마를 도우려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너는 공부만 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며 말했다. 참 평온해 보여요.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평온이 아니라 무감각이라고. 너무 많이 아파서 더 이상 아픈 줄도 모르게 된 것이라고. 어느 가을날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이제 40이 넘었다. 절반의 인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밤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은 여전히 빛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그녀의 고통과 상관없이 세상은 계속되었다. 그것이 때로는 위로였고 때로는 절망이었다. 고움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화장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었다.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 노력이 쌓여 지금의 얼굴을 만들었다. 견뎌낸 시간의 흔적이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50줄에 접어들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다. 무릎은 자주 욱신거렸다. 공장 일을 그만두고 청소 일을 시작했다. 몸은 더 힘들었지만 시간이 조금 자유로웠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상가를 청소했다. 5시부터 7시까지 3곳을 돌았다. 낮에는 아파트 계단을 닦았다. 허리를 굽혀 계단을 닦는 일은 고역이었다. 1층, 2층, 10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그녀의 허리는 점점 굽었다. 저녁이면 마트에서 정리 일을 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카트를 모으고 바닥을 닦았다. 하루 3군데를 돌며 일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다. 아들의 학원비, 교재비, 교복비. 모든 것이 돈이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했고 몸은 더 상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다. 선생님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 좋은 대학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저축을 시작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았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였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걷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었다. 그녀는 진통제를 처방받고 돌아왔다. 진통제로 버티며 일을 계속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아들은 엄마의 고통을 알았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내가 벌겠다고 이제 그만 일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공부만 하라고 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다. 어느 겨울밤 그녀는 쓰러졌다. 계단을 닦다가 어지러움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다. 아들이 옆에서 울고 있었다. 의사는 과로라고 했다.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했다. 몸이 버티질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쉴 수 없다는 것을. 쉬면 돈이 없다는 것을. 입원 기간 동안 아들은 학교를 빼고 병원에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미안했다. 학교에 가라고 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퇴원 후 그녀는 일을 줄였다. 하루 3군데에서 2군데로 줄었다. 수입도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몸이 버티질 못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의 좋은 대학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녀는 대출을 받았다. 고금리 대출이었다. 이미 있던 빚에 또 빚이 더해졌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들은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말렸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다.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녀는 더 이상 막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그녀는 이제 60이 가까워졌다.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은 더 나빠졌고 허리도 자주 아팠다. 아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일하고 쉬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평생 일만 해온 그녀에게 쉼이란 낯설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했다. 결국 아들의 설득으로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처음으로 손에 일이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냈다. 밤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조금 평온했다. 아들이 잘 자라준 것이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아들이 결혼했다. 예식장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아들 옆에 섰다. 아들은 행복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평생 기다린 순간이었다. 며느리는 착했다. 첫 만남부터 그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존중했다. 제가 잘 모시겠다고 했다.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했다. 아들 내외는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했다. 새 아파트를 계약하며 방 하나를 그녀를 위해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젊은 부부에게 방해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했다. 오히려 편했다.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다. 엄마 평생 고생했다고 이제 받을 차례라고 했다.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낯설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을 샀다. 평생 처음이었다. 작은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함께 웃었다. 경로당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참 고생 안 한 것처럼 곱게 늙었다고. 피부가 곱다고. 웃는 얼굴이 예쁘다고.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뎠는지.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손주를 보게 될 것이었다. 몇 달 후 손주가 태어났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작은 손주를 안으며 그녀는 또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생명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아들 내외가 일하는 동안 그녀는 손주를 돌보았다. 힘들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과거처럼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일이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손주는 빠르게 자랐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웠다. 할머니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그녀는 가슴이 벅찼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할머니였다.
하지만 몸은 계속 아팠다. 무릎은 더 나빠졌고 허리도 자주 아팠다. 손주를 안을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그래도 참았다. 이 행복한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손주를 돌보다가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 입원했고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곁을 지켰다. 의사는 이제 정말 쉬어야 한다고 했다. 퇴원 후 아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동네를 산책하고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았다. 작은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평온이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평생을 버텨온 끝에 찾아온 작은 행복이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찾아와 주어서 감사했다. 이른이 되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곱게 늙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곱게 늙은 것이 아니었다. 끝까지 살아낸 것이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고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다. 매일 화장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었다. 그 노력이 쌓여 지금의 얼굴을 만들었다. 손주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가끔 손주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다. 손주는 할머니 손을 잡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어느 날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 했냐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결국 그녀는 대답했다. 할머니는 열심히 살았다고.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린 손주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깨달았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살아온 세월 속에 상처가 있었다. 한 친구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다. 한 친구는 자식과 연을 끊었다. 한 친구는 병을 앓았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만 힘든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이제 편하게 살라고 했다. 자기가 다 챙기겠다고 했다.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버텨온 보람이 있었다. 아들이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밤이면 홀로 누워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의 꿈, 이루지 못한 소망들.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것.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다.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리운 시간이었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 말했다. 보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하루는 밝아졌다. 이제 그녀의 삶은 손주에게로 이어졌다. 그녀가 견뎌온 시간이 손주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다. 밤마다 그녀는 기도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들과 손주를 위한 기도였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경로당 친구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사냐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평온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라고. 고통에 익숙해지고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이른에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삶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통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곱게 늙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곱게 늙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이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봄이 왔다. 그녀는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뺨을 스쳤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다. 손에는 아들이 사준 새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전 남편이었다. 그는 말했다. 오랜만이라고 한번 만나자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노도 그리움도 아닌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수십 년 만의 연락이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지금 연락을 한 걸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과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결국 만나기로 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전 남편은 늙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다. 그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했다.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전 남편은 계속 말했다. 재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병을 얻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정리하고 싶었다고.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동정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전 남편이 물었다. 아들은 잘 있냐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랐다고, 결혼도 했다고, 손주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다. 그는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자신이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그와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확인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를 마주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에 아들이 전화했다. 그녀는 전 남편을 만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괜찮냐는 아들의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했다. 정말 괜찮았다.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다. 용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있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말이었다. 손주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 아들 내외가 데이트를 하는 동안 그녀가 손주를 돌보기로 했다. 손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손주를 안으며 웃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다. 손주는 가방에서 그림 도구를 꺼냈다.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손주는 집을 그렸다. 빨간 지붕에 굴뚝이 있는 집이었다. 그 앞에 세 사람을 그렸다. 할머니에게 물었다. 이게 누구냐고. 손주가 대답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라고. 그녀는 물었다. 할머니는 어디 있냐고. 손주는 웃으며 다음 장에 그렸다. 할머니 집이라고 했다. 할머니와 둘이 있는 그림이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보며 울컥했다. 손주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자리가 있었다. 할머니만의 집이 있었다. 작은 위로였지만 큰 행복이었다. 점심을 함께 먹었다. 손주가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었다. 예전처럼 솜씨 좋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손주는 맛있다고 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다. 식사 후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냐고.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어린 시절은 가난했고 놀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순 없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공기놀이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했다고. 손주는 신기해했다. 그게 뭐냐고 물었다. 그녀는 설명하며 함께 놀이를 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해가 지고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러 왔다. 손주는 가기 싫다고 했다. 할머니와 더 놀고 싶다고 했다. 그 말에 그녀는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현관까지 배웅하며 손주에게 말했다. 또 놀러 오라고. 언제든 환영한다고. 손주는 꼭 오겠다고 약속했다. 작은 손을 흔들며 떠나는 손주를 보며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식탁 위에는 손주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밤에 그녀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였다. 작은 방이지만 이제는 따뜻했다. 손주라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살아온 보람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화장실에 가려다 쓰러질 뻔했다. 벽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유를 가져왔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주머니는 급히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왔고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이 곁에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의사가 설명했다. 급성 빈혈이라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위에 문제가 있었다. 오랜 세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한 탓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다. 수술비가 부담이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다.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며느리도 찾아왔다.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손주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에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했다.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전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두려웠다. 수술대에 오르는 것도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손주가 병실에 찾아왔다.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왔다. 할머니가 빨리 나으라는 그림이었다. 무지개와 꽃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깨어났다. 아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잘 끝났다고 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회복 기간은 길었다. 입원실에서 한 달을 보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병문안을 왔다. 손주도 자주 찾아왔다. 경로당 친구들도 문병을 왔다. 꽃다발을 들고 과일을 들고 왔다. 걱정했다고 했다. 빨리 나아서 경로당에 나오라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퇴원하는 날 그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생 몸을 혹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다. 자신을 돌봐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약을 챙겨 먹고 적당히 운동하기로 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회복 후 그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외롭지 않았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경로당 선생님이 제안했다. 글쓰기 수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하지만 시작해보기로 했다. 노트를 펴고 펜을 잡았다.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 과거를 떠올렸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웠던 시절. 고된 노동의 날들.
그 모든 순간들. 글을 쓰며 그녀는 울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하지만 글로 쓰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몇 주 후 그녀는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 자신의 삶을 담은 짧은 이야기였다.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감동했다고 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읽어주자고 했다. 경로당에서 그녀는 자신의 글을 낭독했다. 친구들은 조용히 들었다. 끝까지 듣고 나서 한 친구가 말했다. 자신도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모두가 공감했다. 그날 이후 경로당에서는 글쓰기 모임이 시작되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쓰고 함께 나눴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다. 손주가 학예회에 나온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 내외와 함께 학교에 갔다. 손주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다.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다. 공연이 끝나고 손주가 달려왔다. 할머니가 봐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녀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더 고맙다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생각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작은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그것이 삶의 의미라는 것을. 밤에 그녀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고. 손주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아들이 곁에 있어서, 자신이 건강해서. 모든 것이 감사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어느덧 봄이 왔다. 그녀는 75이 되었다. 몸은 더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살아온 세월이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손주가 학교 숙제로 할머니를 인터뷰해야 한다고 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손주는 노트를 펴고 질문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어땠냐고.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냐고. 어떻게 버텨왔냐고.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어린 시절은 가난했다고.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버텼다고. 손주는 열심히 받아 적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 자신의 영웅이라고 했다.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영웅이 아니라고 했다. 그저 살아낸 것뿐이라고 했다. 며칠 후 손주는 숙제 발표를 했다.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감동했다고 했다. 모두가 박수를 쳐줬다고 했다. 그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말했다. 곱게 늙는다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버텨내는 것이라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라고. 한 친구가 물었다. 후회는 없냐고.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후회들도 자신의 삶이었다.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엄마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즐기시라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가족 여행을 떠났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갔다. 손주는 모래성을 쌓았고 아들 내외는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파라솔 아래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삶도 그런 것 같았다. 힘든 시간이 밀려왔다가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다. 모든 것은 흘러갔다. 그녀의 삶도 그렇게 흘러왔다. 저녁에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아들이 건배를 제안했다. 엄마의 건강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그녀는 가족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그것이 그녀가 평생 바라던 행복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평생을 버텨온 끝에 이런 순간을 맞이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찾아왔다. 밤에 그녀는 일기를 썼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한 이 시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다음 날 아침 손주가 일찍 깨워 말했다. 할머니와 산책하고 싶다고.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손주는 조개 껍데기를 주었고 그녀는 손주의 손을 잡았다.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는 행복하냐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손주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여행의 추억이 그녀를 따뜻하게 했다. 힘들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렸다.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다. 모두가 부러워했다. 좋은 아들을 두었다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은 아들이라고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곱게 늙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곱게 늙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낸 것이었다. 매일 화장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었다.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 노력이 쌓여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 고움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의 결과였다. 75세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의 삶은 성공이었다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무너질 뻔했지만 일어섰다. 혼자였지만 버텼다.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다.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녀가 버텨온 시간이 다음 세대의 행복을 만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마다 그녀는 기도했다. 감사하다고. 힘들었지만 견뎌냈다고. 이제는 평온하다고. 남은 시간도 이렇게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고.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다. 삶은 쉽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평온이 찾아온다.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는 곱게 늙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었다.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